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곽영숙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많은 행사를 합니다. 이번에 그 행사의 일환으로 정신의학 석학이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라는 영상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정신건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난, 폭력, 자살, 자해 등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이번 영상 시리즈가 우리들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우리들 삶에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정신과 전문의 김수진입니다. 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 참 어렵고도 중요한 화두인데요. 특히 이 코로나 시국을 맞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신건강 지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우리 어떻게 하면 정신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또 행복한 삶으로서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지 우리 오늘 분석심리학회 선구자의 신 그리고 또 한국융연구원을 설립하신 이부영 박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즘 MBTI가 유행인 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세요? 네. 이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처음 소개할 때 저는 ENTJ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자기 MBTI 밝히고 서로 알면서 이 사람이랑은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어야겠구나 이런 참고 지표로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MBTI가 이 융합파에서 시초한 거라는 걸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MBTI에 대해 원래 이제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MBTI는 융심리학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 만든 사람 자신의 의견과 그 설이 들어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수하게 융의 그 심리학적 유형의 테스트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과거에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걸 잘 몰랐거든요. 네,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그래도 다르다는 걸 최소한 알게 되고 다르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된다든가 이거 좋은데 너무 그거를 절대시하면은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 본취자고 왜 그러냐면은 융의 그 심리학적 유형에서 주장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태어날 때부터 다소의 그 유형이 이제 결정이 되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그 유형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유형에서 부족한 면, 그 열등 기능이라고 그러지. 열등 기능을 발달시키는 그래서 이제 골고루 이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걸 골고루 다 발달시키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그게 자기 실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정적으로 나뉘어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우스갯말로 난 원래 I인데 생계형 E로 살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그렇게 적응하고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최소한 심리학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선생님 말씀대로 이 사실은 이 현상 자체가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 요즘에 유난히 이런 게 이제 화두가 되었을까? 그럼 결국엔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규정하고 싶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싶고 또 뭔가 비슷한 사람을 연결하거나 연결되고 싶다라고 하는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안에 녹여져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MBTI는 유명하지만 이 융
학파, 이 분석 심리학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네, 유행을 뭐. 안 시키셔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냥 어렵지만 일반인들도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 심리학이 뭔지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죠? 네, 프로이드는 보통들 조금 더 익숙하게 알고 있죠. 예, 제일 공통점이 물론 있죠. 공통점 뭐냐면 두 학파가 모두 무의식을 인정한다는 거. 네. 이게 아주 큰 공통점이죠. 네.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예. 알아차리지 그럼. 못하는 저 근데 왜냐하면 내면에. 이 세상의 그 심리학 중에 무의식을 인정하는 심리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의식을 탐구하는 학파는 좀 외롭죠. 네. 예, 그 뭐 잘 이해들을 못하니까. 그 유일하게 정신분석 학파가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우리 쪽에서 지금 갈라지고서 지금 얘기는. 네. 그래서 정신분석 학파가 없으면 섭섭해요. 예, 이게 의견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무의식에 대해서만은 아주 그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된다. 네. 그런 이제 정신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 네.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크죠. 이 무의식이 다른 거예요. 무의식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이건 다 경험에서 나온 거지만 뭐냐면 이제 프로이드의 무의식은 상당히 어두워요. 네. 내용이. 네. 그리고 충동, 이제 그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이 억압이 돼서 무의식을 형성. 또 개인적인 생활에서 여러 가지 그 금지된 거 생각하면 안 되는 뭐 상용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억압이 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게 많다는 거죠. 위험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그 학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충동을 위험하니까 의식이 그걸 잘 다뤄서 그 승화시켜가지고 좋은 쪽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융은 이제 그 자기의 경험을 보니까 무의식이 그렇게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걸 가지고 있다, 무의식이. 창의적이다. 그래서 네. 창의적인 거, 창조적인 그런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양면 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두 층을 얘기를 하죠, 무의식에.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것에 조금 더 보태서 개인적 무의식이라는 게 하나 있고. 네. 그건 되게 이제 프로이드하고 비슷한 거, 억압된 건 뭐지, 이런 것들. 더 깊이 내려가면 거기에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 왜 집단적이라고 그러냐면 그 보편적이라는 뜻에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이제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의식을 잘 보면은 이거는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원초적인 인간이면 행동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그런 패턴 행동 유형의 그를 이제 그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뭐 자식을 사랑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인간 행동의 모든 근본적인 공통된 그런 게 이제 무의식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우리는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개념이 이제 그 프로이드하고 많이 다릅니다. 또 하나는 그 이제 관점인데요. 이 프로이드는 이렇게 인과적 원인을 자꾸 찾죠. 네. 신경증적 장애에서 원인을 찾는데 융은 목적을 동시에 또 찾아야 된다고 말해요. 예, 원인뿐 아니라. 원인뿐 아니라 이게 인간 정신의 그 현상 속에는 목표가 있는 목표가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받게끔 하는 데에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뒤에 그래서 그걸 찾아서 그 뜻을 충족시키면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견디기가 쉬워지고 그런 그 입장이죠. 치료 입장이. 네. 그런데 이제 프로이드 쪽은 이제 그 원인을 자꾸 규명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네. 뭐 트라우마를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걸 이제 찾아서 뭐 승화를 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다르죠.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앞으로 자꾸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기에 대한 개념이죠. 자기라는 개념. 자기요. 자기 실현. 근데 예, 융은 모든 인간은 집단적 무의식에 자기 원형을 가지고 있는 자기 원형. 자기가 자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적인 능력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정신이라고 부르죠. 그걸 자기라고 부르거든요. 그 전체 정신이 되는 것이 이제 사는 목표인 거예요. 그 무의식이 하나 둘 이제 자꾸 이제 의식화돼서 의식에 보태면서 전체가 돼가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자기 실현인데 그 개념이 이제 프로이드에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무의식관이 다르니까요. 무의식관이 상당히 네. 그 비관적이 그래서 뭐 그 정도면 더 어렵다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이 막판에 좀 어려워졌습니다, 선생님. 그 이제 원형이란 말씀도 하셨는데요. 선생님 그 이제 융에서도 많이 이제 탐구가 되는 이제 그런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뭐 말한다, 생각한다든가 뭐 이제 그 움직인다든가 여러 가지 그 행동의 패턴, 행동의 유형 많잖아요 인간이. 네. 뭐 사랑과 미움 모든 면에서 또 사고 판단에서도 인간적인 그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패턴 또 때로는 동물의 세계까지 연결되는 본능적인 그런 행동 이런 그 인간이 그 뭐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이제 축적이 돼서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나오는 뇌 구조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네. 그런 이제 행동 패턴 조건들이 있을까 그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 그거를 가르쳐서 원형이라고 그래요. 원형. 네. 원형이라는 건 조건이에요. 선언적인 조건.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우리 뇌를 통해서 경험을 해서 이제 패턴화되어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원초적인 그런 원초적인 조건, 행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뭐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을 돌본다거나 네. 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은 뭐 측은지심이랄까 네, 뭐 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학습하지 않아도 이렇게 구하고 예.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그렇죠. 그런 그런 원형이에요. 것과 이제 또 파괴적인 면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핵심적인 가장 중심적인 원형이 있거든요. 네. 그 원형은 이 모든 의식과 무의식 이 모든 정신을 전체로 만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시로 의식의 그 메시지를 보내.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꿈이죠. 꿈을 통해서 보면은 그 셀프의 전체가 되게 만드는 그 의도가 나오거든요. 꿈속에. 그래서 이제 치료할 때는 그 의도를 찾아서 그걸 하나씩 이제 의식화시키는 거, 깨닫게 해주는 거죠. 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또 이 자기라는 셀프라는 네. 그 아키타입이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이제 보죠. 또 그 자기 원형 그 자체도 또한 이제 상징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로 융이 발견한 거는 만다라 상징이라는 거예요. 만다라요. 만다라. 네. 그게 원과 사각으로 이루어지는 네. 그런 구도인데 중심이 강조돼야 돼요. 그 중심이. 네. 항상 중심이. 그래서 이제 이게 꿈이나 뭐 이런 데 나올 때는 이게 자기의 상징, 자기가 이미지를 가지고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혹은 또 그 밖에 여러 다른 이미지로도 그래서 자기가 나오죠. 제가 쓴 자기 실현이라는 책에 이제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내 꿈에 뭐 어떤 동물이 나왔다, 뭐 뱀이 나왔다라고 하면 왜 뱀이 나왔을까? 이게 무엇의 상징인가라고 보면 이게 개인이 뱀과 무슨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마치 이렇게 모든 다양한 문명들에서 동굴 벽화를 보면은 다 비슷한 그 신화적인 그런 상징들이 비슷하게 쓰였던 거 이것들이 뭔가 인류 공통의 원형으로 뭔가 이렇게 귀결이 된다. 그거를 모두 인류 보편적으로 다 그 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무의식에서도 그게 이제 상징화돼서 이제 그렇게 뭐 뱀이라든가 뭐 만다라라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상징이 무의식에서 이제 발현이 된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아주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좀 선생님 개인적인 좀
일을 좀 여쭈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오래전에 이제 의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의사 수련을 다 하시고서는 또 스위스로 넘어가서 이 융에 대해서 깊이 또 공부를 하고 그거를 이제 한국에 도입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그 현대의 그런 어떤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거에 시초를 기틀을 잡으셨잖아요. 그 이제 그런 어떤 스위스에서나 그런 데서 어떤 것들이 조금 기억에 남고 좀 한국에서 어떤 것들을 좀 가져오고자 좀 생각들을 하셨었나요? 거기 뭐 꼭 내가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으니까요. 네. 가끔 이제 그 임상 무슨 실습 비슷한 게 융영소에 있어가지고 따라가고 그러면 이제 병원 다 구경하고 시스템을 보니까 가서 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큰 공원 같은 스위스 북쪽에 있는데 공원 같은 뭐 나무들 많고 한데 여기저기 드문드문 집이 있는 거예요. 살림집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밀라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병원에 밀라를 여러 군데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각 종류가 다른 환자들이 이제 각 집에 살고 있죠. 이제 아래층이 있죠. 한 단위가 그저 5-6명 환자. 그리고 이제 그 치료진하고 같이 늘 공동생활이에요.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그리고 이제 가운 옷은 물론 이제 환이 안 입고요. 그게 누가 환자인지 모르죠. 그 밖에서 온 사람들. 그 나보고도 코리아에서 온 환자냐고 뭐지. 처음엔 저 가운을 벗으니까 이제 힘이 빠진 것 같아서 이상했는데 나중엔 인간 대 인간으로 보잖아요. 네. 그게 환자한테 참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 해도 환자한테 이로운데 네. 거기다 정신치료를 또 열심히 각종 정신치료를 다 하잖아요. 약은 물론 주죠. 한데 그래서 정신 아래서 온 공동체가 다 이제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나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환자들 개인적으로 이제 치료자를 가지고 있고 의사가 이제 약 주고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아 이거 이제 한국 들어와서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만 잘못돼서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만 기회를 잊어버렸어요. 뭐 이상적인 생각이었죠. 네. 그러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참 그때 시대를 생각해보면 되게 선진적인 그런 형태였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두 개의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다 어떤 환자를 그러니까 치료를 제공해야 되는 대상으로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환자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좀 더 삶의 전방위적인 그런 시야를 가지는 그런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사회적 편견이라고 하는 게 저는 생각에 요즘엔 그래도 몇십 년 전에 비해서는 우리 세대에서도 많이 좀 옅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지금 그런 어떤 사회적 낙인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지만요. 이게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어떤 정신병 이상과 어떤 정신적인 정상과 이상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그거에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편견이라고 하는 거를 풀 수 있는 좀 해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하다면 그거 하면 우선 공포 이상하니까 네. 공포감을 느끼겠죠. 네. 저 사람이 헛소리하고 쭈물쭈물하고 그러면 이상하다. 그래서 멀리 가려면 가까이 안 간다. 그건 뭐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이겠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건데 그거를 그 불안과 공포감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의 하나는 교육이요. 네. 그 이상 행동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므로써 덜 불안해지. 그건 자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사람이 이상한 뭐 몸의 증세라든지 무슨 뭐 이 정신적인 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든지 해서 놀래서 불안해질 때 자기 자신 그걸 알려주는 거지. 이건 이렇게 해서 그것은 환청이라는 건데 환청은 이렇게 돼서 생기는 거고 그건 병이고 이건 이렇게 해서 고치면 되고 없어지고 뭐 그렇게 알면 네. 아 그건 환청 그럼 훨씬 나아지죠. 네. 덜 불안.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볼 때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해주고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 그게 네. 더 중요해. 네. 그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잘 낫지 않는 병이라는 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일 큰 동기. 그게 있는 한은 편견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잘 치료할 수 있고 그 약도 나와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런 그 좋아지고 있다는 희망을 줘야 돼. 또 네. 실제 그렇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 조금 어렵지만 사람이 병들었는데 왜 절망합니까? 고쳐야지. 그렇죠? 네. 모든 걸 다 똑같이 우리가 사는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야 돼. 내가 그 정신사회 재활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운영한 일이 있는데 그때 WHO의 그 정신의료 부장인 살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해서 내가 참 재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환자가 좀 늦게 일어나기로서니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기 그거 가지고 야단치지 말라. 그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야. 그렇게 맞게 사는 게 밤에 일어나서 뭐 하고 뭐 중얼거리고 좀 중얼거리고 했기로서니 그거 가지고 무서워하고 뭐 그러는 우리한테 해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살게 해라. 그거 자체를 그걸 자꾸 뜯어고쳐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넌 학교를 가야 돼, 뭐 해야 돼, 뭐 똑같이 만들고 다 그렇잖아요. 이 집단이라는 건 그래요. 다 똑같아지는 걸 요구하거든. 네. 그래서 개인을 이제 아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너 왜 우리하고 같지 않고 가느냐고. 미국에 이제 많은 의사들이 갔는데 그중 한 사람이 돌아오려고 그래. 나는 한국에 가서 일하겠다. 그랬더니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못 갔느니. 너 왜 가? 뭐 거기는 이제 뭐 무서운데 어쩌고저쩌고. 우리하고 똑같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이탈되면 불안해. 네. 네. 이걸 고쳐야 되거든요. 네. 그 개인의 자유, 개인의 사는 자유까지도 조금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 오히려 대하기가 쉬워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속상해가지고 못 살죠. 그래가지고 환자가 또 나빠지죠. 네. 그래서 이 사고의 전환이라고 그럴까 조금 자비, 허영 이렇게 받아주는 그 있는 자체를 존중하는 그야말로 그 사람의 실존 그게 그 사람의 현재 있는 최선의 자세다. 네. 뭐 그렇게 좀 봐주는 우리 속에 정신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누구나요. 누구나. 네. 근데 그 생각 할 수 없죠. 왜냐면 난 볼 수가 없는데. 다르다고 여기고 싶죠. 네. 다르다고. 그래서 자꾸 내 속에 있는 그 정신병적인 게 뭐 그 아크타입이 말이 아크타입이 정신병적이라고 하면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이거든. 네. 그게 이제 올라오려고 그러는 걸 막으려니까 그 놈이 나쁜 놈이라 그거 빨리 없애 안 보이게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이 그게 표면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의 차이지. 네. 가능성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네. 선생님 또 요즘에 혹시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거를 좀 들어보셨나요? 잘 몰라요. 그 방면은. 요즘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해서 예, 요즘에 이제 세대들은 이 현실에서의 자아뿐이 아니라 이런 사진을 찍고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상에다가 올려서 거기서의 또 하나의 페르소나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요. 네. 때때로는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인플루언서라고도 해요, 선생님. 그래서 어떤 되게 동경하고 싶은 되게 멋있고 행복하고 되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이제 자기의 어떤 아이콘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뭐 이렇게 굉장히 내가 그거에 비해서는 내가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또 나도 이 현실에서의 나의 모습은 좀 외면한 채 그 인터넷상에서만 좀 남들에게 좀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좀 그러는 좀 세태들이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분석 심리학에서의 보는 그런 어떤 페르소나에 대한 그런 측면과도 좀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의 이 바닥에 붙어 있는 진짜의 내가 아닌 좀 되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로 살아가고 진짜 나를 좀 이렇게 잊어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기 생활이 없으면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자기 자아가 자존심이 없는 거죠. 자아를 그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비교하고 뭐 열등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뭐그 자체를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 겪고 지나갈 테니까요. 네. 그런 놀이 이를테면 현실이 아닌 비현실 세계에서 노는 거. 그런 놀이는 사실 그런 그 도구가 생기기 전에 항상 있어 왔다고 봐야겠지.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100일 먹을 거서 공상을 하거나 장차 내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고 혼자 생각해서 자기를 꾸미고 또 비교해서 또 좌절을 느끼고 난 이게 뭐냐 그러고 그게 보통 있는 현상이라고 봐요. 근데 그렇네요. 네. 문제는 이제 너무 거기만 이제 들어가서 경험을 하는 나머지 진짜 현실을 모르고 지내는 데 문제가 있겠죠. 네. 그 진짜 현실하고 부딪혀서 자의 한계도 보고 능력도 보고 그걸 시험해보는 그런 무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심취돼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가지고 뭐 자아 혼동을 일으켜 한 그 정도까지 심하게 그 SNS에 의존한다면 그건 문제죠. 문제니까 그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냐면 그걸 못하게 하는 것으로는 안 될 거예요. 네. 항상 뭐가 일어나면 못하게 하는 쪽을 자꾸 택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딴 데도 그거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오히려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게임을 좀 시켜야 되겠죠. 밖으로 끌어내서. 네. 그래서 사회가 여러 가지의 그 장치와 그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 그 하고 싶은 거, 공상하고 싶은 건 실컷 하고 또 동시에 그 잘 되는 것도 공상을 하고 좌절이 될 때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도 또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그 도구를 네. 자꾸 개발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도 안 입고 나올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나만이 몰두할 그러면 수 있는. 자연히 남과 네. 비교할 필요가 없어져요. 여기 되면 나로서 확실한 게 많으니까. 네. 내 편이 많거든요. 책도 많이 읽고 어느 철학도 읽어보고 그 누구는 뭐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라고 그러고 나 이제 동감인 것이 있고 아, 이 사람 이렇게 살았고 영웅담도 읽을 수가 있죠. 근데 함부로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죠. 네. 시련을 어떻게 겪고 이겨내느냐 그걸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또 관계 중심적인 그런 문화여서 그런지 거기 항상 이렇게 남과 비교를 하면서 누구는 집을 샀네, 강남에 집을 샀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그러다 보니까 늘 참 행복을 느끼고 자기 긍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네, 그런 사회인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 저도 아직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비교하는 거는 네. 물론 이제 비교해서 질투 뭐 그보다 내가 낫냐 뭐 하냐 이런 비교가 되겠죠. 근데 그냥 비교도 되지만 뭔가 그 뒤에는 그렇게 돼야 한다는 그게 있어요. 마땅히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그래서 마치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나도 거기에 끼어야지. 끼지 않으면 소외되는 거죠. 그게 사람 구실 못하고 있다. 그 옛날에 결혼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아주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체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네. 사회 전체에 내가 끼어서 조화롭게 끼어 있어야지 거기서 빠져서 특이한 행동을 하면 난 소외되는 거예요. 네. 소외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뭘 결정할 때 전체를 먼저 생각해. 전체에 이게 부합되나? 가령 어디 장례가 누가 돌아가셨다. 또 이제 그 결혼식이다. 가야 되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부죽음 얼마 하나? 가야 되나? 그 부죽음 얼마면 적당하지? 그 전체 조화가 돼야 돼. 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 네. 그게 조화가 돼. 근본적으로는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조화니까요. 네. 사회와 조화에 있는 관계를 유지한다. 나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한데 잘 생각해보면 그거 개성을 무시하는 태도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가감이 되는 거고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 참 오늘 이 가장 이제 핵심 질문으로 아마 이제 귀결되는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회적인 압력, 이런 이제 어떤 사회적 당위성, 페르소나를
좀 벗어던지고 진짜 자기를 이제 실현하고 뭔가 그런 자기의 이제 그런 행복을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네, 글쎄. 우선 첫째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네.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실현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 가만히 자기 있어도 실현. 하고 있다, 되고 왜냐? 있다. 무의식이 있으니까. 각자가 다 자기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게 이제 융의 생각이거든요. 네. 누구나 다. 모든 사람 무의식에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 원인을 다 가지고 나와.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노력 안 해도 돼.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인생이 가르쳐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면서 사람들을 원숙하게 해줘. 그래서 물론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다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노력을 뭐 꼭 하면 좋죠. 물론 빨라지겠죠. 물론 자기 실현이 빨라지지 않는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노력하면 좋은데 융은 그래요. 뭐 분석을 받으면 촉진시킬 수 있다. 근데 뭐 난 뭐 굳이 뭐 꼭 그렇게 다 모든 사람들 융 분석 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 자기 바란 대로 하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근데 분석을 받으면 도움이 되는 건 왜냐하면 우리 직접 보면서 하나씩 의식화시켜 나가니까. 네. 그 무의식에 많은 콤플렉스들이 있는데 콤플렉스라는 건 양쪽 다 양면이 다 있어요. 좋은 면, 나쁜 면, 뭐 창조, 파괴 다 있는데 하여간 그걸 보고 의식화하면 그게 선 기능을 바뀌거든요. 그림자도 내가 의식화하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인 쪽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그림자부터 시작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아니면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뭔가요, 선생님? 그림자가 그림자죠. 이 햇볕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죠. 네. 근데 밝은 면이 있는데 밝은 면 뒤에 있는 그림자죠. 그죠? 그 그림자. 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나오게 돼 있죠. 그죠? 네. 근데 빛과 그림자 그게 떨어져 있질 않아요. 하나이죠. 우리 마음도 의식은 내가 알고 있는 마음이죠. 빛이죠. 내가 알고 있는 마음. 밝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내가 모르고 있으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그림자예요. 그래서 꼭 알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모르는 마음이 뒤에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걸 꿈에 나오죠. 그걸 가만히 보면 내용이 아주 부정적이야. 자아 비슷한 사람 사이에 투사가 돼. 무의식에 있는 건 투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실현이라는 말은 중년 이후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네. 자기 실현 중년 이후에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실현이라는 말은 내가 내면을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 내면 세계, 정신에. 그래서 내면에 어떤 게 있나 그래서 하나씩 이제 좀 발휘시키는 거죠. 네. 나오게 햇볕을 보게 해주는 건데 그 작업을 이제 분석을 통해서 촉진시킨다 이렇게 보는데 성장 과정에서 유아기, 소년, 청년, 청소년기까지 자아 실현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아는 자꾸 바뀌니까요. 이렇게 강화돼 가면서 또 분화돼 가면서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면서 이제 또 넓어지고. 근데 자아가 이제 발전해 나가려면은 1차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페르소나를 형성해야 돼. 기본적인 이제 뭐 선악, 미추를 얘기하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상식적인 그 기본 도덕률 혹은 무슨 그런 사회적인 규율 혹은 약속 거기에 적응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어야 돼. 네.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이제 페르소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청소년까지는 페르소나를 만들어야 돼. 예. 그런데 청소년기에 이미 페르소나 안 만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시기에 가장 잘 할 수 있고 또 배워야 될 그런 이제 과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 자기 실현을 청소년들한테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너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돼. 청소년기는 일종의 질풍노도 같은 때다. 신체적으로도 막 그냥 강해지기 시작하고 성숙하고 정서적으로는 불안정하면서 막 그 욕구도 생겼다가 좌절도 많았다가 그러는 게 청소년이죠. 청소년기가 뭐 다 우울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당연히 겪고 지나갈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네. 우울하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벌써 생각이 틀렸거든요. 우울하니까 안 됐다. 이거 빨리 명랑하게 만들어야지. 스마일 몸분할. 그거 안 되죠. 우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불안해. 아니, 그 당연히 불안해했을 뿐. 그게 있어야 그걸 극복하는 힘도 생깁니다. 그게 없으면 생기지 않아요. 편안하면은 그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어요. 그 발전하지 않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걸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해줘요. 그게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청소년이지. 네. 그래서 교육이 사회교육이나 뭐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 그 점에다 초점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그 다음 자기 실현 잘 되는 거예요. 페르소나를 가져야 뭘 버리죠. 네. 안 가지고 있는 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페르소나를 상실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페르소나 교육을 좀 해야 돼. 네. 그래서 청소년기는 그 생애 주기의 과업 자체가 좌절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걸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충분히 다 겪고 그걸 극복하는 걸 스스로 경험하게 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극복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건가 하는 걸 제가 알아야. 그게 결국 자산이 된다.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개인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렸어요. 개인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행복에 다다르는 좀 그런 방향을 갈 수 있을까 여쭤봤는데 사실 이제 융학파 분석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씀도 주셨듯이 사실 이제 개인도 있지만 이 인류 보편적인 그런 탐구를 하는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의 어떤 이 역동이라든가 사회의 이제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도 좀 또 남다른 좀 시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가장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아마 이제 양극화 문제 같은 것 같아요. 좀 뭐 세대 갈등이라든가 뭐 성별 갈등 다 이제 그 세대마다 뭐 하나의 그런 프레임들 뭐 MZ 세대 뭐 아니면 386 세대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들을 만들어 놓고 나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갈등을 그런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선생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그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어떤 계층이나 어떤 세대는 악한 존재처럼 착취하는 존재, 뭐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막 그 비난의 대상, 타도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양극화라는 게 이제 한 갈등이 돼버려요. 네. 대극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립해서. 근데 그거는 타도해서 없어지질 않아요. 왜냐면 그게 없앴는데, 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사로잡힐 위험이 그 무의식에 있는 게 의식에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돼서 가령 뭐 사치를 하든 속이든 뭐 하든 나쁘다고 내가 생각해 온 것에 휩쓸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의식화를 해 나가면 해결이 되는데, 이 집단 얘기, 사회 얘기를 하셨는데, 현상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나오죠. 근데 그 해결은 개인이 해야지 다른 도리가 없거든. 집단을 구성하는 건 개인이니까. 네.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 되는데,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우리 용기한들은 그다 우리 사명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혹은 내 자신이 그림자를 의식화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집단 투사를 줄이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나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노력을 쭉 하면은 또 그렇게 각자가 노력을 해. 네. 그럼 최소한 그게 뭐 그냥 분석을 안 받더라도 최소한 내 그림자를 내가 투사하고 있구나 정도까지는 알아. 그 다음에 그걸 살리는 건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혼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죠. 개인의 변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저도 사실 분석 심리학 중에서 이 그림자의 개념이 가장 저도 이렇게 인상 깊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거기에서 성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집단 간의 어떤 양극화,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개인으로서 내가 이 대척점에 있는 다른 집단을 바라볼 때 사실은 그 집단의 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내 안에 그림자로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인지하고 그러면은 더 좀 더 열린 좀 그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말로는 쉬운데 또 다 된 것 같지만 막상 내가 싫어하는 게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내 탓이요를 해야 돼. 내 탓이요. 이 말은 김수환 추기경이 옛날에 운동을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가톨릭교회에서. 내 탓이요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거 어느새 없었어요. 근데 그거 다시 끄집어내야 될. 네. 모든 사람이 내 탓이요 운동을 하면 조금 줄어들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세대 간의 갈등 뭐 항상 보지만 내 탓이요를 해야 돼요. 먼저. 네, 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내 탓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성세대는 굉장히 속상해가지고 젊은 세대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야단을 치거든요. 나부터라도. 그거는 독이 되죠. 그럼 막 반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탓이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많이 내 탓이요래. 네. 네. 책임을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투사라는 게 결국 화살을 지금 바깥으로 투사를. 향하는 건데. 예. 그게 편하니까 나는 그때만 편한 거지 사실 문제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죠.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국민들에게 할 말은 없고요. 자기 실현이라는 그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이 분석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뭐 도덕군자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실현된 사람은 뭐 굉장히 뭐 후광이 있고 아주 현자가 있고 뭐 천만에 보통 사람이죠. 보통 사람 되는 거죠. 그 모르는 건데 그 사람 개인의 그 개인의 전체 정신이 이렇게 그 개인. 따라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뭐 이렇게 볼 때 뭐 이렇게 도덕군자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자기 실현 잘 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 자신이니까. 그래서 이 참 알쏭달쏭하고 뭐 잘 알다가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최소한 성인군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그것하고 관련해서 개인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각자 그 사람의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델에 맞춰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전체. 그 사람. 그 사람 전체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뭐 또 뭐 깊은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펼쳐 지나가면서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뭐 고통 없이 지내는 것도 도와주지만 고통을 겪는 방법도 가르쳐줘. 양면으로.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이 되게 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 자신으로서 존중하고. 그러면 자기 실현이 되면은 개인과 개인의 성숙한 관계를 기대할 수가 있죠. 네. 투사를 안 하니까. 네. 있는 대로 성숙한 관계를 해요.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고.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도 성숙한 사회가 되겠죠. 네.
그래서 각자가 그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나는 태어났고 좌절하지 말고 그 가능성을 펼쳐 지나가는. 그러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뭐 관두지 말고 계속 해보고 그렇게. 정신 건강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신 건강 신경 쓰지 말라. 건강 신경 쓰지 말라. 뭐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받으면 나아요. 희망을 가져, 희망. 모험심을 가져. 청년들은. 중년부터는 이제 좀 들어앉아서 하지만. 저 역시도 사실 오늘 선생님 이제 뵈면서 이 자기 실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 자기 실현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안달나는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아까 사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조금씩 계속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가장 큰 위안이 됐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또 젊은 세대들한테는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좌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겪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너무 피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이 즐겨라. 그리고 기꺼이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라.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정말 한편의 인생 수업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인생에서 귀중한 걸음이에요.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아주 미워하고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거기서 뭐 하나 얻어가질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서 항상 선물을 받을 생각이 있어요. 고통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게. 그걸 찾아. 그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자기 성찰이죠. 고통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네, 정말 멋진 말이네요. 선생님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귀한 고견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